프랑스 대혁명은 의외의 영웅을 탄생시키죠.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나폴레옹입니다. 다들 아시죠? 나폴레옹은 거의 모든 유럽을 통일합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이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통일됐던 때가 있었나요? 그렇게 그는 마침내 황제에 즉위합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150여 년에 걸친 전국시대에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가 있었으니 누군가요? 그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일본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야망이 너무 큰 거죠. 일본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찾았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나눠줄 땅이 모자라. 그러니까 조선을 뺏어서 나눠주겠다 한 거예요. 말이 되나요? 자국 통일을 했으면 그 통일한 땅에서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야지 남의 것까지 뺏어서 주겠다고요? 솔직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목표가 조선 정복 정도가 아니었어요. 조선은 그냥 대륙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는 중국과 인도까지 정복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잘 아시죠? 희대의 영웅인 이순신의 등장으로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나폴레옹은 어쩌다가 이렇게 전쟁광이 된 걸까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흥미진진한 전쟁광 나폴레옹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작은 코르시카 섬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좀 울릉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코르시카 섬은 실상 프랑스의 영토이기는 했는데 프랑스 본토하고는 많이 떨어진 곳인 거예요. 그만큼 시골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나폴레옹이 그런 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인데요. 쉽게 말하면 식민지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나폴레옹 역시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롤모델이 나폴레옹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식민지 백성 출신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그 나폴레옹을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부푼 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나폴레옹은 파리 육사를 졸업한 뒤에 계속 승진을 하면서 24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장군이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는 반프랑스 연합군의 공격을 막 받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후에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3명의 통령, 그러니까 1통령은 내정, 외교, 군사를 맡고 2통령은 사법, 그리고 3통령은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가 곧 이어서 종신총령에 취임했고 그 후에 급기야 1804년에는 황제에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가 나폴레옹의 전성기였어요. 이제는 문제가 살살 생기는 거죠. 대륙 봉쇄령이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바다를 소홀히 하면 패권국의 지위에 오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영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륙 봉쇄령은 오히려 프랑스에 독이 되죠.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그 후에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한테 완전히 져버리죠. 그 후에 비로소 제해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들 아시죠?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난한 하급무사, 그러니까 평범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에게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지독하게 노력을 했는데요. 대단해요. 오다 노부나가 부하가 된 초반 정도에 변소 청소,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잘했으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옛날 화장실인데도요. 또 있어요. 하루는 노부나가가 금술잔을 깊은 우물 속에 빠뜨렸는데 히데요시가 큰 물동이 수백 개를 구해서 물을 다 담았다가 한꺼번에 다 우물에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물이 뒤집히잖아요. 그러다가 물 위로 떠오른 금술잔을 재빨리 집어내서 노부나가에게 바쳤어요.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 저돌적이고 화끈한 노부나가가 안 예뻐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있어요. 노부나가가 매번 부하들을 시켜서 시장에서 물건 좀 사와라 하면은 얘들이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아예 못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히데요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가 너 시장 가서 물건 좀 사와라 하니까 이게 히데요시는 물 만난 고기처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싼 값으로 좋은 물건을 막 그때그때 다 사다 바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노부나가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히데요시가 하는 걸 왜 니네는 못해?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히데요시가 매번 자기 돈으로 물건값의 반을 보태면서 사온 거예요. 전국시대에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에 아케츠 미쓰히데가 배신을 하면서 이제 노부나가가 혼노제에서 활복하죠. 나는 노부나가를 위해 복수할 거다라는 명분으로 군사를 규합해서 복수를 하고 손쉽게 일본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히데요시를 칭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타이쿠, 그러니까 태합인데요. 히데요시만 그렇게 불리는 건 아닌데 이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서 이 히데요시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인들은 진짜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올라와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을 이마타이코, 그러니까 금태합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임진왜란 및 정류재란을 일으켰다가 왜군은 명나라 참정과 이순신의 활약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죠. 역시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 지역의 패권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정유재란 중에 향년 62세로 병사하고 맙니다. 외부의 위기는 내부를 결속시킨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거죠. 이게 세계 역사에서 진리와도 같은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질 때 정권이 위태로워질까요? 아니요. 현 정권의 지지율은 계속 오릅니다. 왜일까요? 위기는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려 말의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씨 무신 정권은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몽골의 침입을 계속 받으니까 항전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항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통성이 없었던 최씨 정권인데 이들이 안 되겠다. 정통성이 없으면 정통성을 만들면 되지. 그리고 이참에 권력 기반도 손 좀 보자라고 하면서 최우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의 30년 전쟁이 이어진 것입니다. 고려는 무역업을 중시했던 나라였어요. 즉 강화도로 수도로 옮겼지만 무역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전 국토의 백성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몽골 군대에 그대로 노출이 돼서 당하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삼별초를 비롯한 고려의 항몽의지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한편 이렇게 어두운 면도 존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의 위기는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는 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외부의 위기가 정권을 무너뜨려버릴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지만요. 그렇다면 외부의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죠. 외부의 위기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 전쟁들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50여 년에 걸친 전국시대가 통일이 되면서 말 그대로 야 이제 평화가 왔다 이러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무라이는 뭘 하고 살죠? 전쟁이죠. 그들은 전쟁을 직업으로 가진 계급이었죠. 그러면 평화가 왔다는 거는 더 이상 이 계급이 할 일이 없다. 즉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들은 칼이라는 무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전국시대가 막 끝났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력 또한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잘 돌아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정벌 그리고 중국 정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들의 불만을 바깥으로 다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시대로 가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시키기까지 했던 때예요. 이제 프랑스 국민들은 오랜 혁명이 지겨워. 아우 나 지친다 이제 이러는 거죠. 거기다가 이 혁명의 소용돌이를 잘 이용해서 막대한 권력을 거머쥔 나폴레옹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혁명을 한 거야 뭐 이런 기분이었겠죠. 그리고 또 프랑스 밖으로는 반혁명 연합군이 프랑스를 압박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폴레옹은 외부의 위기를 이용해서 내부를 결속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단순히 프랑스를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혁명의 적을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유럽 정복에 나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컴플렉스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성장의 에너지가 되죠. 나폴레옹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출신 성분이 좀 미천했죠. 요즘 우리가 뭐 수저 하는데 그런데 뭐 요즘은 흑수저는 은수저가 보는 시험을 아예 못 보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제도도 있을 수가 없죠. 평등한 거니까요. 그런데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는 그런 압박일 수 있는 거죠.
신분이 낮으면 아예 얘네들이 보는 시험도 못 보는 거니까요. 나폴레옹은 당시에 프랑스의 속지인 코르시카의 시골 소년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농민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신분이 굉장히 천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쇼군으로 취임도 못했어요. 쇼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합을 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천한 신분으로 인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다른 다이묘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굉장히 무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당시에 일본을 통일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무시를 당했던 거죠.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된 후에 공포 정치를 막 하는 거야. 다 죽여버려. 그는 조그마한 의심이 들기만 하면 사실 여부 필요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그 한 사람만 말고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죽여. 이러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한 번에 수만 명의 목이 날아가는 일이 막 비일비재한 거예요. 파리 목숨. 그는 왜 이런 공포 정치를 했을까요? 그 역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서 황제의 위치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천하디 천한 신분에서 한 나라의 황제까지 올랐는데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누군가가 자기를 비웃고 있는 것 같은 망상에 잡혀 있는 거죠. 황제인데. 아니 전에는 어쨌다 뭐 저쨌대도 이제는 황제잖아요. 그런데도 이 컴플렉스가 황제가 돼도 극복이 안 될 만큼 당시의 혈통의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반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의 두 주인공 이야기를 하자면 이 나폴레옹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신분이 진짜 낮잖아요. 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길은 오직 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쟁의 영웅으로 등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컴플렉스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컴플렉스 때문에 평생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컴플렉스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한 에너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흉노에게 포로가 된 패장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거세형을 받았죠. 그래서 거세 컴플렉스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그는 이 패배의식을 딛고 사기라는 걸작을 남깁니다. 고대 그리스 대웅병가 데모스테네스는 반벙어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자갈을 물고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이기는 발성 연습 끝에 대웅병가로 탄생합니다. 청력을 잃었지만 굴하지 않고 교향곡 9번 합창 등을 작곡한 베토벤은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가장 인기 있는 미국 대통령 빅5에 빠지지 않고 뽑히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를 극복해내고 대통령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영향력이 큰 인물일 경우에 그들의 컴플렉스 그리고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식은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힌덴부르크가 사령관으로 막 다 이겨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는 그냥 그저 한 명의 군병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권력을 딱 잡은 거잖아요.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스스로도 그런 줄 알고 주변에서도 옳소 하고 결국은 그래서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었다고 한다면 좀 너무 지나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역할은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폴레옹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비천한 신분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천한 출신 성분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그들의 압박감이 유럽 전체를 그리고 조선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